지방과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셨고, 또 지역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곳곳 칼럼과 저서에서 늘 안내하셨고, 또 우리 정치사에도 큰 변곡점을 이룬 그런 여러 담론들을 만들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강준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강연을 조금 도망 다녔었거든요. 도망 다닌 이유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본의 아닌 위선을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제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불편하다, 위선인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멀리 하다가 제가 요즘 와서 드는 생각 중에요. 여기 뭐 저보다 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 나이 이렇게 먹어가다 보니까 제가 원래 페미니스트적인 그 기질은 좀 있었는데 딸만 둘을 딱 낳고 봤더니요, 애들이 살아갈 세상이 제일이 되잖아요. 제 딸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과격한 페미니스트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인, 그 어떤 행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최근에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사실상 대연해 줬듯이 자식입니다, 자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지금 기성세대야 뭐 어차피 방 이상 꺾어줬고 그럭저럭 살아나겠죠. 이걸 살아넘기겠지만 지금과 같은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더 악화된 상태로 살아가게끔 남겨둬야 되는지, 그건요, 이타심이 없고 사회에 대해서 봉사할 마음도 없고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가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은 우리 마음속의 6.2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6.25 그랬더니 무슨 뭐 반공 강연을 하려는 거냐. 그래서 자꾸 6.25에 대한 역사 강연으로 오해를 하시길래 그냥 그걸 빼버리고 전쟁 같은 삶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사는 게. 뭐 드라마 미생에 보면 뭐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까지 나오죠. 전쟁 같은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할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국민의 이기심에 호소할 수 있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고상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진보고 이타적이고 누굴 위하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식들, 내 아이들에게 지금과 같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전쟁처럼 살아가는 이 방식이 불가피한 건지 자연의 법칙인 건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갈수록 이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당뇨 아닌지 알아보라고. 제가 우리 마음속에 6.25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여기 6.25를 직접 겪으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뭐 6.25 이후에 그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당시 인구가 3천만이었죠. 아시겠습니다만 전 인구의 10%가 죽은 전쟁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그 집계 통계가 다르긴 합니다만 안전하게 말해도 300만 명이 죽은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 역사상 그렇게 잔인한 전쟁도 찾아보기 어렵다 할 정도로. 그리고 6.25 전쟁은 또 하나 특징이 톱질 전쟁이었습니다. 톱질 전쟁이라는 건 과거의 전쟁이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어서 전방에서 주로 싸우는 전쟁인데 한국 전쟁은 북에서 남으로 밀고 내려왔다가 남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북에서 다시 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전쟁 드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적이 점령한 지역에서 적에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나기는 어렵죠. 적이 물러갔습니다. 누가 적에게 도움을 줬는가를 놓고 또 색출 작업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내부 색출 작업에 의해서 죽기도 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톱질처럼 왔다 갔다 해서 톱질 전쟁이라고 하죠. 그 6.25를 살았던 우리의 선배 어르신들께서 당시 전쟁 때 가졌던 삶의 방식, 문법, 지금까지 2015년 현재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면요, 과연 우리에게 전쟁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나쁘기만 했는가? 무작정 나쁘다고만 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그로 인해 득을 본 것도 인정을 해야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뭐가 보이죠. 김진경 씨가 쓴 책 제목에 이게 있습니다. 30년 만에 300년을 산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이 다른 나라들에서 300년 걸린 걸 우리가 30년 만에 해치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신없이 전쟁하듯이 30년 만에 다른 나라 300년을 따라잡은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정신 상태, 어떤 정신 건강을 갖고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죠.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했죠. 왜요? 전쟁하듯이 살았으니까요. 내 자식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 오직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입시전쟁 혹독하다고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인 인구 다수를 길러낸 나라가 없죠.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한때 80%까지 아직도 70%대 이렇게 대학을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전쟁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점 또 있죠. 어떤 학자들 그런 말을 합니다. 재난은 민주적이다. 빈부격차 도저히 넘을 수 없게끔 고착화됐다 하더라도 재난이 닥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준 평등주의 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분제 철폐가 갑오경장 때, 갑오개혁 때 없어진 걸로 알지만 많은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6.25 전쟁 때까지도 농촌에 가면 신분제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송두리째 뒤집어진 게 전쟁 때라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해진 거죠. 잔인하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등주의 심성을 심어주고요. 기득권 질서 구조를 하루아침에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아무런 저항과 방해 없이 우리가 미친 듯이 일하고 싸워서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는지도 모르죠.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아니죠. 전 국민이 전쟁하듯이 정말 살아왔습니다. 광복 70주년입니다. 사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틀, 패러다임, 이젠 다 됐거든요. 그 수명이. 더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전쟁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게 A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돼요. 이미 10년 전부터 안 됐고 20년 전부터 안 됐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2세대를 우리가 견뎌왔어요. 이룰 만큼 이뤘거든요. 달라졌는데 우리가 아직 새로운 행동 양식, 새로운 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냐? 어제도 40명이 자살을 했고요. 오늘 또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내일 또 40명 해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나라입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예요. 재생산이 불가능한 나라죠.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왜 자살을 할까요? 너무 행복해서 하는 자살이 아니에요. 우리 경우에는요. 빈곤과 고통 자살이 제일 심합니다. 수많은 통계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전쟁 같은 삶의 그 방식으로 더 이상 나갈 수는 없겠구나. 그럼 바꿔야죠.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전히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여전히 정부 포함해서 높으신 분들 하는 이야기 보면 옛날의 그 틀 그대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전쟁. 혹시 그 책 읽으신 분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네요.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읽으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몰랐던 이야기는 아닌데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의 부제목이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일부 학생이 읽고 반론을 막 펴더라고요. 화가 나서. 우리 20대가 괴물이란 말이냐.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오찬호 씨가 이제 그 수도권 대학 한 대여섯 군데를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보따리 장사 하시면서 시간 강사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술 한잔 하면서도 대화 나누고 그래서 학생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뭐냐. 서열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책에 따르면요. 그래서 전국에 수백 개 되는 대학을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서열을 다 매깁니다. 서열 하나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학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대학이 비슷하다고 우기면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죠.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저 한양대하고 중앙대하고 대판 싸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요, 뭐 서열 1위가 어딘지 다 아시겠죠? 서열 2위, 3위는 1위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자기가 서열 3위면요, 4위, 5위를 개무시하면서 모멸감을 주면서 만족을 얻어요. 우리 지금 갑질 비슷합니다. 만약에요, 갑질을 당했다면 제가 이건 정말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 더러운 세상 깨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나 알아먹고 살기 바쁜데 잘못된 사회 관행 구조를 언제 바꿉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갑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실 정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아직 우리 국민 다수는 내가 의리면 병을 상대로 을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당한 것을 밑에 계속 다단계식으로 넘기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질 않고요. 대학에 학벌을 놓고 서열을 매겨서 위계를 이런 야만적인 이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거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문대 들어갔으면 대접해 줘야죠. 아 정말 고생해서 들어갔구나. 하지만 대학 4년간 얼마나 했는지 4년 후에 한번 다시 평가해보자. 패자 부활전을 줘야죠. 그거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번 간판 영원히 따라갑니다. 그러면 기성세대야 잘못된 뭐 관행에 찌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20대 젊은 분들은 야 이건 아니다 해서 달라질 걸 기대했고 그건 아니라고 봤지만 더 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유신 독재를 겪었던 그 세대와 또 80년 그 전두환 학살 정권 세대를 겪었던 세대와 오늘날 취업 전쟁에 시달리는 세대 어느 쪽이 더 불행한가? 저는 괜히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의미는 내가 더 심했다라고 말하기가 뭐해서 죄스러운 마음이 더 든다. 저희 때는 고성장 시절이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취업하기가 유리했단 말이에요. 대여섯 개 그 가운데 하나 골라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왜 죽었냐. 20군데 했는데 한 번도 답을 못 받았다. 저도 속으로 놀랬지만 그랬다간 또 기죽을까 봐. 무슨 20개 가지고 그래. 100개 정도는 해야지. 야 우리 때는 일일이 사진 뽑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우편으로 직접 갖다 줘야 됐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100개 정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속은 저도 저 학생의 고통이 말도 못하겠구나. 과연 누가 더 힘들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구조 관행으로 20대를 그렇게 몰아가 버린 거죠.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는 거고 20대를 지금 나무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는 거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올 7월 달입니까? 연세대학교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화제가 됐었죠.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시 입학이냐 수시 입학이냐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학과 커트라인 가지고 따지고 또 본교냐 저쪽도 원주 캠퍼스냐 가지고 따지고 어떤 학생이 그래요. 저 신촌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학생이 원주 캠퍼스를 뭐 원세대라고 부른다며요. 원세대 학생들이 연세대 학생 행세를 할까봐 심히 우려된다. 아이고, 이게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게 지금 전쟁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봤더니 또 어떤 결혼정보 회사에 등급제가 또 그게 문건이 나더랐어요. 15등급으로 나눴더라고요, 신랑 신부를. 남자 신랑의 그 15등급을 봤더니 중소기업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은 15등급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뭡니까? 다 등급 나눠서 벽을 치고. 이제 더 놀라운 건 그 오찬호 박사가 아마 학생들에게 비정규직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분이 이제 진보적인 분이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그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분노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 말을 했더니 한 학생이 딱 이의 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 학생의 주장은. 그래서 그 학생의 주장은 세상에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건 날로 먹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마 학생이 대형 강의실이니까 아마 이 정도 분 계셨을까요? 저 학생의 말에 동의하는 학생분들 손 들어보시오. 3분의 2가 찬성입니다. 비정규직이 됐을 땐 정규직에 비해서 뭔가가 스펙이 모자랐고 뭐가 모자랐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됐을 텐데 왜 비정규직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시위해가지고 정규직화 날로 먹는 거다. 있을 수 없다.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젊은 분들의 정의관입니다. 그리고요. 왜 내가 나보다 서열이 낮은 대학을 차별하느냐? 그것도 정의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수능시험 봤을 때의 그 성적 몇 개, 아시다시피 지금 저 물수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만점 받아도 대학 막 떨어지고 지금 그런 사태입니다. 그 몇 개 가지고서 벌어지는 차별적 대우가 정당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가리켜서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원래 메리토크라시라고 해서 나왔던 게 귀족주의, 귀족주의에 대항해서 메릿,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근거해서 이 사람의 사회에서의 대우를 해주자. 이게 아주 혁신적인 걸로 개혁 진보적인 걸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능력주의가 귀족주의보다 더 악랄하더라는 게 밝혀졌죠.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영국과 미국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요.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젊은 사람들 취업과 연계시켜서 보면 학력 학벌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학력 학벌이에요. 그런데 누가 학력이 더 높고 학벌이 좋은가 하고 봤더니 대단히 유의미한 통계가 그대로 나옵니다. 짐작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프랑스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이 다 그래요. 부잣집 아이들이 좋은 걸 가져가요. 세습이 됩니다. 공부도 또 잘해요. 부잣집 아이들이. 왜? 과외도 많이 하고 좋은 조건 하에서 대접받고. 자, 그러면요. 과연 능력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능력이 물적 조건에 의해서 세습이 된다면 그게 과연 능력일까? 그런데 더 우려되는 건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얼마 전에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은 인맥도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다수가 능력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맥이라는 게요. 내가 참 인간성이 좋고 성격이 원만하고 사교성이 있어서 쌓는 인맥. 그건 진짜 능력이겠죠. 그분의 노력에 의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맥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모권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학 특정학과 동문회는요. 자기 2세들을 따로 만나게 해줍니다. 인맥을 이제 세습해 주려고요. 그러면 인맥조차 세습되고 학력 학벌도 세습된다고 한다면 그 능력에 따라서 차별도요. 적정선이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죠. 내가 비정규직인데 그래 좋아. 내가 인정해. 정규직에 비해서 내가 한 80% 수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90까지도 수긍해. 70도 수긍해.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조사 봤더니 물론 전체 통계는 아닙니다만 4배까지 임금이 벌어지더라고요. 4배까지. 그러면 우리가요.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가지고서 곧 들어갈 때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눴던 그 애초의 능력의 기준 그것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2배, 4배까지 벌어지는 것이 정당하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큼 그게 정의인가? 이 제기해야죠. 그럼 우리가요. 사회적 투쟁을 할 때 정의를 위해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우리 사회의 진보 세력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자꾸 떠들거든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800만이에요. 이미요. 800만을 어느 세월 정규직화하죠?
그 과도기, 설사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과도기적 해법으로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 엄청난 격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 미세한 차이를 능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격차를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될 미국식 모델. 여러분, 내가 어느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단 사원입니다. 사장님하고 내 말단 사원의 연봉 격차가 몇 퍼센트, 몇 배 정도 되는 게 온당하리라고 보십니까? 딱 2배가 딱 정당합니다. 2배는 그 완전 공산주의인데? 미국이 몇 배인지 아세요? 미국의 200대 기업의 그 CEO들하고 말단 직원 연봉 격차를 호춘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이 500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몇 배인지 아세요? 최근에 우리 공개하면서 나온 조사가 있어요. 몇 배요? 50배. 일본, 그러니까 대기업 내에서 일본이 11배입니다. 얼마 전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스위스에서 연봉격차를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 나라는 직접민주주의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발의된 법안을 봤더니 회사의 기업의 CEO가 말단 직원의 연봉격차를 12배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요, 그게 통과가 되면 12배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재밌는 나라죠. 저는 스위스 국민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동의해요. 12배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많다고 봐. 하지만 12배는 무난해. 그런데 부결됐죠. 중요한 건 찬성한 사람이 35%예요. 비록 만 65대 35로 부결은 됐지만 35%의 사람이 10배 정도가 무난하다고 보는구나. 그럼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미국의 500배 자본주의도 자본주의고요. 스위스가 만약에 12배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12배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죠. 그럼 우리가 택해야 될 길, 지금 50배, 이건 문제가 있죠. 그것뿐인가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여기 자녀 가지신 학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죠? 3대 제일 좋은 게 거기 보내는 게 우선순위죠. 전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거기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요. 그런데 또 들어보내려고 공부하는데 아낌없이 돈 쓰고 있고요. 우리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쁘니까 다 그렇게 애는 쓰자 이거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죠. 아니 내 자식 이야기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게 하려고 애쓰는데 내가 딴 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00을 거기다 쏟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우리 여기 계신 분 하나씩 관심 모아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전쟁을 해야 되나? 네? 만약에요, 우리 최근에 높은 분이 중소기업 안 간다고 뭐라고, 아이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못 가게 막는 분들이 누구예요? 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기업이요. 대기업 노조에서 파업하죠. 수백 명 잘려, 수십 명 잘려. 계속 특필됩니다. 전국이 들썩들썩해요. 중소하청업체 수천 명 잘려나가도요. 신문 1단 기사도 안 나갑니다. 지금 우리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노동운동 세력조차도 사실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관심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부터 바꿔줘야죠. 우리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하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미국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유명한 농구 선수 있었죠. 나이키 모델 했어요. 아시다시피 나이키 마이클 조던이 광고했던 그거 운동화 그냥 붐이 불어가지고 우리도 80년대 붐 불었잖아요. 뭐 나이키, 그 나이스 뭐 유사품 나오고, 뭐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는 뭐 나이키 하도 얘가 울어가지고 나이스를 사다 줬더니 얘가 그냥 유사품인가 알아보고는 짝퉁이라고 엉엉 울어가지고 결국은 사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흑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돈으로 살 능력은 안 되니까 그 운동화는 너무 갖고 싶고 살인까지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흑인 운동가들 가운데 진보적인 사람들 마이클 조던을 욕해요. 그 학생들이 죽어라 하고 흑인 젊은이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농구 선수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흑인 젊은이들이 미국의 농구 NBA에서 뛸 수 있는 확률을 한번 딱 조사해봤더니 14만 분의 1입니다. 14만 분의 1. 그게요, 이게 참 미련한 짓이네. 세상에 14만 분의 1 로또보다 더 박한 그걸 놓고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안 그러고 있나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요. 대기업 입사도 어렵지만 입사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사장이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또 어떤 업체가 조사를 했어요. 0.03%. 자, 아까 우리 한국 전쟁 때 평등주의 이야기했지만요. 한국이 평등한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등주의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룬 동력이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점이지만 문제는 평화로운 시절도 왔고 웬만큼 먹고 살 때가 됐는데도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이 평등주의 심성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성적으로 해볼 만한 경쟁인가? 왜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안 달라집니까? 왜 학벌주의가 안 깨지나요? 전부는 아니지만요. 우리 다수 학부모들은요. 내 자식 명문대 보내면 되지. 뭐 하러 이 어려운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힘 안 쓰죠. 왜 우리 지방 서울 공화국 체제 하에서 지방이 이게 갈수록 쇠락하고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지금 서울에서 권력 금력 자랑하는 분들 출신 해보면요. 다 지방 촌놈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서울 가서 출세하면은 확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졌으면 지방 사람들도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잖아요. 순정 광주 출신이면 뭐 하냐고요. 광주에서 안 살면 광주 시민이 아닌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주에서 89년부터 가서 살았으니까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덕진공원 옆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제가 전주 시민이고 법적으로건 뭐 어떤 의미로건 근데 또 우리 뭐 여기 광주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게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전주 떠났건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 애비가 전라북도 출신이면 걔는 영원한 전북인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떤 기자가 제가 20 몇 년째 살았는데 저한테 전화하더니만 외지인으로서 본 전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래요. 내가 입에서 정말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전북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광주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철저하게 혈연 중심으로 아버지 그걸로 올라갑니다. 저만 해도 목포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전주에서 그렇게 해도 서운할 게 없지만 가령 경상도에서 살러 온 분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면 그 속마음 털어놓습니다. 안 열어준다 이거야. 친절하지만 어느 성 따지고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아, 서울 지방차별, 지방소외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저희 그 학생들 중에 불행 중 다행히도 의식이 딱 깨인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서울 가서 취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이죠. 일자리가 다 거기 있으니까. 근데 좋은 일자리 못 얻어요. 원룸값 되게 비쌉니다. 다 갖다 보다 거기다 바치고 몇 년 있다 내려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월급은 안 올라가지. 거기다 다 바쳐야 되지. 교통비 뭐로. 그걸 다 이렇게 보고서 눈치채더니만 블루오션이 없나 어디 틈새 시장이 없나 하고 이렇게 찾더니만 지방에 SNS 인터넷 중심의 광고 홍보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북의 그 웬만한 관공서 광주엔 조금 있습니다. 광주 업체에다 맡깁니다. 그걸. 전북에는 없어요. 그런 업체 자체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걸로 창업을 했어요. 경쟁이 없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그쪽은 밝으니까.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창업 3, 4년 만에 얼마 전에 서울지사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그쪽 대학 학생들 3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 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 너는 왜 졸업했는데 전주에 있냐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는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왜.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고 애껴서 하는 말이겠죠. 아주 안 됐다는 듯이 봐요.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모자란 놈처럼. 응? 우리 광주 그렇죠? 전주도 그렇습니다. 학숙 지어가지고 서울로 보내죠, 우리? 보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학숙 하나 방배동에 지었다가 거의 꽉 차니까 제2학숙을 또 지어요. 전주시는 또 서울시 저 구기동에다 또 학숙 짓고 군 단위로 짓고.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전주 가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비판했더니 그냥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냥. 저 새끼 애 크면은 서울로 학교 애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두고 보겠다 그러고. 아니, 그게 무슨 관계예요? 제가 애를 서울로 보내건 안 보내건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 이런 거죠. 어차피 다 알잖아요, 우리. 서울로 애를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 그거는 관에서 굳이 도민의 세금, 성금으로 지원 안 해줘도 갈 사람 갑니다. 그건 시장 기능에 맡기자고요,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시장 기능에 맡기되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분위기에 의해서 서울로 간 학생들이 많다니까요. 결코 전남대보다 나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 인서울이라는 뭔가 마법의 주민인지 제가 볼 땐 정신 착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예? 지잡대라는 말 자체가 정신 착란의 증거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가지고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역에선 우리가 그래 서울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겠지. 우리가 차근차근 인내를 갖고 바꿔나가자. 하지만 비슷한 조건일 경우에 우리 여기 남아서 지역의 대학으로 가겠다는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될 걸 우리가 해줘야죠. 지역 대학을 키움으로써 지역 발전도 같이 가는 거지. 자, 계속 서울로 보내는 게 그 지역의 인재 육성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쭉쟁이들만 지역대학 보내는 게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비판을 했던 거예요. 몇 번 강연하면서 이건 지역 엘리트들의 농간이라고 그랬죠. 말을 조금 험하게 하긴 했죠. 자기 새끼들 서울로 보내니까 그거 하려고 그런 거다. 왜 도민들이, 근데 도민들도 보니까 지방칸 없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내 새끼는 언젠가는 서울대 보내야지 하는 꿈에 저쪽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꽤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그럼 제 이야기는 이분들 말씀은 우리 지역 출신인 애들을 서울로 보내서 애들이 출세하면은 나중에 지역에다 뭘 베풀 거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실적을 한번 보자니까요. 뭘 베풀었는지를. 예? 베푼 거 없어요. 이분들 거기 가면 서울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 성공을 확실하게 한 분들이 고향 가서 한번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봉사하겠다는 거죠. 고맙죠. 고맙긴 한데 그거 말고 뭘 여기다 베풀었느냐고요. 뭘. 그럼 이제는 알았잖아요. 아, 이게 지역인지 육상 전략이 서울로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지역을 키워야 되겠구나. 요건 제가 결론 부분에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서 지금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가 과잉 경쟁이고 경쟁으로 죽어간다. 그래서 요즘 보면 경쟁을 비판하는 책들이 막 나옵니다. 저 100% 동의해요. 그런데 진실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경쟁 과잉으로 죽어갑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셔야죠.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입니다.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 때문에 죽어가는 건 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을입니다. 을들이 죽어가요. 갑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경쟁이 너무 없어서 문제예요. 관피아가 여러분 경쟁이 많아서 생긴 겁니까? 예? 우리 입찰 공정하게 하나요? 담합이 경쟁인가요? 우리 저 대통령서부터 중앙부처 인사 경쟁에 의해서 합니까? 기관장 공모제 한다고 제대로 공모제 한 적 있나요? 다 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전관예우가 그게 경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돈 있고 권력 있는 분들이 경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입시가 살인적이라고 하니까 대학도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처럼 경쟁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연고대가 라이벌 관계라고요? 연대나 고대 중 두 학교를 해남으로 옮겨버립시다. 까짓 거. 여러 가지 혜택 주고. 학생들이 해남으로 와요? 오기는 오는 학생도 있겠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하지만 연고대 라이벌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들이라는 학교들은요. 서울이라고 하는 입지 조건 하나로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1급 구조의 기형적인 입지 조건, 지정학적인 이유 하나로 경쟁력의 대부분을 먹고 들어가는 무슨 경쟁이 있습니까? 근데 교육부가 우리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요. 경쟁력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화하고 정원 조절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쟁력엔 입지 조건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경쟁력에 넣고 있어요. 지방대가 밀리죠. 당연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지금 저 수도권에서 계속 그쪽은 지방대지 다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경쟁이에요. 입지 조건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경쟁이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 4년간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4년 후에 재평가 받아야 경쟁이죠. 평가받을 기회 주나요? 간판 하나 가지고 때려잡아 버리는데요. 이게 무슨 경쟁입니까? 네? 지금 경쟁이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이 경쟁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이상한 경쟁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저 며칠 전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 보셨죠? 서초동의 한 가장이 부인과 두 딸을 아유 정말 그냥 막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를 두 번째로 경악하게 한 건 재산이 7억 원이 남아 있어요. 아직 7억 원이 7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분이 물론 이제 본인도 이제 자살하시려고 했겠지만 결국 그건 못했고 아내 통장에 3억 원이 들어있었고 고스란히 현금이.
지위에 대한 공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 전쟁이다라고는 하지만 물론 그분을 특수한 경우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 계층적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1년 가가지고 교환교수 있으면서 거기 교민들을 많이 만나 뵀어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정말 우리 국내에 소개되는 건 성공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정말 중노동 하시면서 사십디다. 진짜로. 네? 정말 육체노동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분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때려주고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미국이니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못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모양이 됐나.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생활 전선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3D 업종에 종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큰 성공은 아닐망정.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그렇다면 우리 국민적 어떤 문화가 바뀌는데 오래 걸릴망정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는 없나? 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우리의 인생 모든 걸 걸고서 가족을 살해한 이분, 아직도 세상에 7억 원이 남았는데 아직도 젊은 분이 그걸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지위에서 이탈하는 거를. 그럼 우리가 지금 느끼는 전쟁 같은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절대적 빈곤에 의해서 전쟁을 지금 치르는 분도 계시지만 또 중산층 쪽으로 올라와서 보면 이 전쟁의 실체가 약간 깊이 한번 우리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른바 엄친아 현상이죠. 엄마 친구 아들. 네? 광주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강남에 사는 친구 전화 한 번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받고 나면. 짜증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새끼들이 원래 이게 20억짜리인데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이 하면서 뭐 지자랑이에요. 듣고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뭐 17억대로 떨어졌다는 둥. 열부터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살던 아파트가 그 샀던 가격보다 몇 천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지방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은 다 이제 거품이 이제 다 지금 빠졌지만은. 아니, 그러면 나는 정말 만족한단 말이에요. 지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쟤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늘 이웃과의 비교. 그래서 오죽하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지 미국의 독설가 맨켄이라는 사람이 부자는 자기 동서보다 좀 다 잘 사는 사람. 비교 기준이 꼭 동서야, 동서. 응? 동서. 부자 친구 잘 두면요, 좋을 것 같지만 또 불행해져요. 부자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을 건 사주는데 돈을 안 줘요, 부자들이. 뭐 이렇게 한턱 쏘기는 해요. 제 주변에도 부자 친구 한 번 내 이야기 종합해봤는데 돈도 없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끼리 그러죠. 그래서 부자가 됐나 보다. 죽어도 안 써요. 그럼 뭐 저 얻어먹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지금 행복의 기준이며 근원이 지금 어디서 오냐.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교라는데요. 그럼 우리가 왜 유별난 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가? 우리가 조금 심하죠. 왜 그런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사회 문화적으로 동질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 미국 가면은 뭐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면 아예 비교 대상으로 안 삼거든요. 우리는 다 비슷하니까 비교해야죠. 게다가 우리는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요. 땅 좁고 인구 많은 나라, 땅 좁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처럼 땅 좁은 나라 그거 아니에요. 땅을 좁은지는 몰라도 그걸 좁게 쓰려고 발악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산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전주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전북길을 이렇게 아마 그 군단위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도셨나 봐요.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북한인 줄 알았대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예?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폐교되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일본이 거품이 빠지고, 또 일본을 또 깔보는 또 애국지사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일본은요 절대 그렇게 안 자빠집니다. 왜요? 일본 가서 2년 살다 온 분 제가 이야기 들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일본엔 시골 깡촌에 가도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있어요. 자기 지역을 지켜줘요. 공동체가 살아있어요. 공동체가. 일본은 지역이 살아있습니다. 지역이. 예? 광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죠. 과거에 공동체가 지금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오늘 이 자리 정도. 아파트가 우리 광주가 전국 최고예요. 200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거주 집 형태 가운데 아파트가 53%가 됐거든요. 그때의 기준으로 광주가 70%였습니다. 서울이 53%인데 광주가 압도적 1위예요. 그러면 아파트니까 나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파트로 거주 조건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 뭔가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오늘도 무슨 신문 봤더니 분여회 이권단체로 전락했나, 아파트 분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새로운 질서를 민주화의 성지를 우리 광주에서 만들어줘야죠. 88만 원 세대 쓴 그 우석훈 박사가 우리 광주 상무지구 아파트 보고서는 소동과 고모라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 광주 분들한테 혼날라고 이런 말을 하나? 예? 그러면 아파트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가 아파트로 급격히 바뀌면서 아파트 중심의 공동체, 아파트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도 있죠. 그 문화가 지금 안 만들어진 거예요. 뿌리 뽑히죠. 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더불어 같이 살아줘야 되죠. 인사하는 관계가 돼야 되죠.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뿌리 뽑혔어요. 아, 그러잖아요. 제가 매주 일요일날 전주에 안디옥 교회를 나가거든요. 신앙은 조금 약해요. 제 처가 이제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 이제 가는데, 제가 아직 골초입니다. 근데 교인들 눈이 있으니까 담배를 못 피워요. 그래서 제가 한 500m를 이동해서 어디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남의 눈이 있으니까. 그럼 그게 공동체가 이제 공동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자유롭지 못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쓰레기 막 함부로 내보려고 하다가도 공동체가 살았으면 그짓 못해요. 그런 정도의 규제력을 갖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광주가 우리 그 광주 항쟁 때의 그 빛나던 공동체 의식과 하나의 그 문화가 지금 좋다 이거예요. 역사는 흘렀으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시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 꼭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죠. 그 점에서. 문제는요, 인구가 좁은데 막 몰려 살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비교할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정말로 꿈꾸는 세상. 쉽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다양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인생관에 의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면 경쟁의 방식도요, 분산이 됩니다. 자기 내면과의 경쟁이 되고 내가 원하는 세상. 근데 우리는 지금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딱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초, 중, 고 대학들 동문 대접하는 문화 한번 봐보세요. 낮은 곳에서 고생하고 정말 공동체 의식 발휘하고 남을 위해, 이분들이 최고 자랑스러운 동문 아닌가요? 그분들이 힘들게 사시니까 우리가 그런 상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근데 여러분요, 최근 동문회 막 벌어집니다. 한번 기사 봐보세요. 기사를 많이 써줍니다. 왜? 그 동문회 다 기자들로 박혀 있으니까 크게 사진 실어서 오늘 무슨 신문 봤더니 서울대 동문회 사진 이만큼 받고 고대 동문회, 연대 동문회. 동문회 한번 이렇게 기사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동문 가운데에
누가 권력 서열 높은 걸 찾아 먹었나? 어떤 대기업 돈 벌었나? 그게 전부예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네? 성공의 기준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미개한 나라는 아니어서 그래도 의인을 찾고 어려운 곳에서 낮은 곳에서 남을 위해서 애쓴 분들을 가끔가다 양념, 구색 맞추기를 껴넣긴 하는데 아직 문화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되질 않았다니까요. 그거는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어떤 정부, 어떤 제도, 어떤 법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요. 스스로. 만약에요. 우리 이런 자리가요. 전국 지금 이 시간에 수백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점점점 퍼져나간다고 그런다면 바꿀 수 있죠. 그거 얼마든지요. 왜 우리가 언제까지 성공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권력과 금력 딱 순서를 매겨야 됩니까? 다양한 가치관, 인생관에 의해서 다양하게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럴 때의 가불관계도 우리가 약화될 수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우리가 문화는 탁 두고 정치하는 인간들, 정치하는 사람들 저 모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호남이 정권 잡으면 달라질까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걸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이데올로기 하나가 있습니다. 전 그걸요. 낙수효과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경제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 하죠. 트리클 다운이라고 영어로 해서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듯이 대기업을 키워주면 국물이 중소기업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전 국민이 잘 살게 된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네? 지금도 이거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재벌을 왜 키워줬습니까? 재벌이 잘 되면 대한민국 경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게 지금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대기업 키워주고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과 생활 양식 모든 걸 지배합니다.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게 낙수 효과예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돼. 진보 진영은 낙수 효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보수 경제 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진보 쪽도 낙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 이론을. 뭐냐? 대한민국의 개혁 진보를 해보자. 서울에서 정권 잡아서 뭘 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지켜봐 왔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위에서 아래로. 큰 것부터 해야 작은 걸로. 그 목표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좋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큰 것서부터, 중요한 데서부터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80년대 어땠습니까? 운동권 내부에서 성희롱, 성추행 나면요. 대부분 그랬어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이 중차대한 시국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묵살해 왔습니다. 이제서야 그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온 거지. 우리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작은 것들을 눌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뭔가를 이뤘다면은 그것도 좋죠. 근데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됐다니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네? 위에서 밑으로 가, 밑에서 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 줘야죠. 밑에서 위가 없어요, 우리가. 밑에서 위가. 우리 가장 중요한 현안, 취업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취업을요, 정말로 우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죠. 가능한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800만 비정규직을 어느 세월에.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라 하더라도 현재 비정규직으로 사는 분들이 살아갈 수는 있게끔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쪽에. 동시다발로 같이 가자 이겁니다. 대국적으로 정권 잡아서 개혁 이거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됐다니까요. 밑에서 올라가요. 밑에서. 이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삶을 위에서부터 고쳐줄 수가 없어요. 위에서도 하되 밑에서부터도 올라가 줘야죠.
그걸 동시에 해야 되고. 자, 보십시다. 우리 지금 기업 사회입니다. 우리 국가 자산의 60%가 지금 재벌 그룹들이 다 갖고 있어요. 기업 사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경쟁 양상이 내 자식 대기업 보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거나 공무원 보내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 우리가 세계 OECD 기준으로 평균 한 2배 되지 않습니까? 28%. 여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과잉이죠. 정말 경쟁 과잉이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 설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걸 언제까지 이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건지.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택시 타고 오다가 운전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파격적인 신선한 모델이다 그랬더니 기사님은 약간 시큰둥이 하시더라고요. 윤장현 시장이, 제가 그 인터뷰한 기사를 봤더니요, 기아자동차 평균 임금이 8,500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많이 받는 분들, 적게 받는 분들 합해서 뭐 나눈 거겠죠. 8,500만 원 평균 임금이 8,500인데 뭐 이제 상여금 다 합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자리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으니 4천만 원대의 연봉으로 한 일자리를 1만 개를 더 만들어서, 뭐 지금 60만 대 뭐 양상 100만 대 규모로 뭐 어떻게. 근데 저는 이게 자세한 내막 또 우리 현재 관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서 그 기사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셨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그 기사님을. 여기 저 기아자동차 계신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니고요. 기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너무 힘드시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점잖게 말을 옮기자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용납을 하겠냐. 예? 대기업에 일단 들어가면 정말 직장 좋잖아요. 물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뭐 혹시 또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윤장현 모델 해가지고서 이게 또 파급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의,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판단 남을 위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학 교수 봉급이요, 미국하고 비교해 봤더니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미국의 그 교수들 봤더니요, 불쌍해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은 대학 시장이 워낙 대학이 수천 개가 되다 보니까 재임용 못 받고 잘려도 다른 데로 옮겨갈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서울대에서 잘리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사정만 조금 감안을 해서 본다면 미국 대학의 교수들 연봉 비교해 볼 때에 너무 후회해요, 우리가. 연세대 전번에 한번 나왔었죠. 지금 뭐 정교수 정도 하면 한 1억 5천? 그래서 보통 미국의 다른 또 유럽 쪽하고 비교해 보면 교수 직급 높고요. 또 뭐 김대우 씨 주장입니다만, 이건 GDP 딱 따져가지고 한 배 정도가 괜찮은 일자리인데 우리나라에선 두세 배가 지금 괜찮은 일자리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과잉돼 있다는 거죠. 우리 실제 그것보다도. 그래서 이 양반 주장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선진국을 앞질러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진보 진영은 후진국에 살고 있는 분들을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낙수효과 이론에 의해서 선진국에 살고 있는 분이라도 약자니까 자본에 대한 저항으로 이분들을 힘을 북돋워 주는 게 전체 개혁에 도움이 된다. 이 이론에 따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하는 거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사실은 이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마무리 짓는 쪽으로 우리 지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전쟁 같은 삶 하고서 지금 그 내부 식민지에 대해서 또 제가 지금 책을 써보려고 제
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미리 한번 또 말씀을 이걸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방은 식민지다 포함해서 그 지방 이야기를 쓴 책을 여러 권을 내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주로 서울 쪽에서 저를 보는 시각이 어떠냐면요. 서울에 못 가서 한 맺힌 놈으로 저를 봐요. 저 자식은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전주에 만족하고 살 것이지.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서 밤낮 서울공화국이 어떻고 지방은 식민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우리 덕진공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전주 송천동에 사는데 학교까지 전북대까지 가는 중간에 덕진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걸어 다니거든요. 덕진공원을 끼고서 쫙 학교에 이렇게 걸어가고 올 때도 이렇게 걸어가고 조금만 더 가면 건지산이라고 낮은 산이 있어요. 편백나무 숲이 쫙 들어차고 정말 환상적인 지역입니다. 거기가. 삶의 만족도 최고죠. 정말 좋아요. 저는 이제 불만이 음식 문화의 패권이 전주에서 광주로 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요즘 전주가 지금 음식 문화가 이게 뭐냐라고 그게 좀 불만이고. 저는 좋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흥분하냐. 지역 문제 나오면. 제가 89년도에 전라북도 처음 갔을 때 인구가 210만 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런 때였거든요. 2015년 10만 대 무너졌고 200만 대 무너졌고 190만 대 무너졌고 180만 대 간당간당해요. 제가 볼 땐 곧 무너집니다. 왜? 충청권으로의 흡입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세게 빨아들입니다. 충청권에서요.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 60년대 봤더니 250만까지 갔었어요.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 평균에서 딱 따져봤더니 350만에서 400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북 인구가. 그러면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면 고향 떠나서 객지, 주로 수도권이겠죠? 그분들이 넉넉해서 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극소수 성공해서 가는 분들 빼고. 그러면 아무리 지방이 힘들다 해도 전라북도에서 남아서 사는 분들은 그래도 먹고 살 뭐가 있으니까 남아 계신 거예요. 일단 승자입니다. 지역에 남은 분들이. 일 먹고 살 게 없어서 수도권으로 간 분들. 대부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합니다. 이분들이 이익단체가 없어요. 무슨 사이트도 하나 없습니다. 어떤 언론도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취재하지 않아요. 잊혀진 원자화 파편화돼서 수도권에 빈민으로 이 이상 가는 인권 문제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지방 문제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분노가 있어줘야 되는데 분노라면 그냥 자꾸 정신분석학적으로 저를 뜯어보려고 하고 무슨 한이 맺혀서 그러나 이제는 좀 그만하지. 서울에 있는 모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서울에 있는 내가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대요. 그러냐? 그러면 조금 해주라. 그럼 내가 안 하마. 몇 년 전에 한 뒤로 한 번을 글을 안 써, 이 인간이요. 내가 그래서 한번 공개적으로 실명 비판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김모 교수, 당신 나한테 그때 훈계해놓고 그 뒤로 지방 문제 한 번이라도 글 썼는가? 인간이 그렇게 두 얼굴 뻔뻔하게 살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부가 대학 지원금 준 통계가 나왔어요. 지방 국립대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데가 경북대학 같은데 서울대가 경북대에 4배를 받아갔습니다. 1인당 지원비로. 그리고요. 서울의 소위 명문대학들 있죠. 돈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요. 학교가 좋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입지 조건 문제. 어떡할 거예요. 이 지구상 어떤 나라예요. 중심적인 도시 하나에 소위 명문대들이 그렇게 집결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서러운 게 누구예요? 젊은이들이거든요. 예? 방학 때만 되면 전국에서 학원 하나 듣겠다고 서울로 다 몰리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 서울로 유학 가가지고서 갖다 바치는 주거비용서부터 등록금 수조 원이 매년 지방에서 유출이 돼 갑니다. 이 사람들 안 돌아와요.
왜 이런 불의를, 이런 인권 유린을 왜 전국의 지방민들이 이걸 인내하고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제가 지방 식민지다 주장하면서 일제강점기 때하고 똑같다. 친일파들이 독립을 원했겠는가? 친일파가 누굽니까? 지역에서 잘 나가는 분들은 서울에도 땅이 있고 집이 있다. 식민지 용주로 여기서 땡뚱거리며 사는 바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독립을 외치겠는가? 내가 좀 열받으라고 막 그런 이야기까지 그 싸가지 없는 말을 좀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 지역은요, 아까 제가 공동체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대형마트,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들어온 지역의 투표율이 하락하더라고요. 조사를 다 해봤어요. 왜 월마트가 들어온 지역의 투표율이 하락할까? 당연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몰락을 해버려요. 우리가요, 대형마트 이전에 그 장에 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에 작은 가게, 슈퍼. 동네 아는 사람들 만납니다. 거기 가면. 주인도 대충 알아요, 이웃을. 이웃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가 소통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급할 때 뭐 맡길 수도 있고, 택시 타고 와서 택시비 잠깐 끌 수도 있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대면 소통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었어요. 대형마트 들어오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대형마트 들어오죠? 작은 가게들 전통적인 다 죽습니다. 물론 친절은 해요. 친절하죠? 하지만 찾아오는 고객을 알아서 인사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적인 인사죠. 월마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 지역 성원들끼리의 상호 소통이 없고 점점점 모르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요, 우리가요, 투표 행위라는 것도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관심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지역에 관한 뭘 이야기를 들어야 관심도 갖죠. 아,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대네. 관이 뭐가 잘못했대네. 또는 뭐 듣는 게 있어야 뭘 하죠. 월마트에 가서 그거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형마트 투표율 하락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게다가 더 심각한 게 언론 죽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언론은. 작년 조사해봤더니요, 우리나라 가구 신문 구독률이 20%예요. 이미 떨어졌을 겁니다. 10%대로 갔을 거예요. 5가구당 1가구만 신문을 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러죠. 아니 무슨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다 뉴스 보는데 뭐 신문 죽는다고, 종이신문 죽는다고. 아닙니다. 그 다르죠. 좋아요. 종이신문 죽어도 관계없다고 합시다. 문제는 뭐냐? 개혁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저도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만 보수 신문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부작용, 역기능이 지금 나타났어요. 뭐냐? 반대만 하고 증오, 비난만 했지 비교적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겠지만 진보 신문을 키워주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어요. 유가부스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 2014년 말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발행하는 신문이 조선일보더라고요. 129만 부입니다. 100만 대 신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뭐 약간 뻥튀기 됐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공적 기구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129만 부고 중앙이 80, 동아가 70. 중요한 건 한겨레가 얼마냐 이거예요. 20만 부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6배 이상을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 나라 특히 네티즌 중심으로 보면 진보를 열망하고 진보를 사랑하고 보수, 수구, 꼴통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아요. 네거티브엔 다 도사들이에요. 왜? 욕하고 분노를 퍼부음으로써 내가 카타르시스 뭐 해소 효과가 좀 있겠죠. 포지티브한 일은 안 해요. 아니 대한민국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겨레 신문이 뭐 좋아서 그러겠어요? 경향이고. 경향은 이제 17만 부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뭐 종편이 나라 망친다고 막 아우성치죠. 종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대한민국에 적어도 현 정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반대쪽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그 돈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밑이 없는 거예요. 밑이요. 예? 지역이 죽어버렸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어디 살 집입니까? 지금은 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팔아야 할 집이죠. 7년마다 옮겨 다니고 공동체가 뿌리가 다 발본색원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걸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왔죠. 그러면 우리 호남은 정치 문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가? 저는요, 기본적으로요, 호남이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 틀, 프레임을 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워낙 과거에 당했던 쓰라린 아픔, 고통, 상처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 의한 정권 창출이라거나 적어도 호남이 크게 기여한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염원이 있죠. 호남 유권자들에게. 근데 그 방식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죠. 호남 차별 이야기를 그만하고 지역 차별 없는 세상으로 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역 차별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면요. 수도권 일부에 낙후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이 있죠. 경상도에도 낙후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다 연대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명분이 당당해요. 호남이 아무리 당해도요. 이 나라 국민들은 너무도 이게 심성이 잔인한지 품성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전라도 주객이라는 책에 그 생생한 증언들을 다 담았습니다만 호남차별 이야기하면 지겨워해요. 영호남 이야기 나오면 야, 이 대한민국에 영남과 호남밖에 없느냐. 약자의 당한 사람의 그걸 이게 챙겨주죠. 신경도 안 써줍니다. 그리고요, 지역 모두 그래요. 지역 균형 발전 기금 가칭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 소방관들의 그 지역별 복지 부담을 전부 지방으로 떠넘기고 말이에요. 영양가 없는 것들 힘든 거 다 떠넘기고. 예? 소방 업무가 영양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 생생내 힘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거 다 지방으로 떠넘기고. 면장갑 끼고 불 끄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예? 그러면 이거를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치하는 분들. 지역별 격차를 없애주는 뭐가 있어야죠. 자금 만들어서 그거는 해줘야죠. 그럼 굳이 우리가 호남차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기금을 만들면 뭐하든 간에 매번 합리적으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 수치를 뽑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연방제 국가로 가버리든가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인사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참 답답한.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요. 우리 전라북도 신문들이 특히 심한데 신문만 보면 꼴등 타령이에요. 무엇이 전국에서 꼴찌. 그 지극한 그 애양심은 제가 알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요. 전라북도가 각종 경제, 사회, 문화적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이니 중앙정부여 지원해달라라는 그거겠지만 그 사람들 안 봐요, 그거. 전라북도 도민들도 안 봐요. 관공서에서만 봐요. 그리고 설사 그게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역 주민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줘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대의 나라라는 책을 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서울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대를 소수 정예주의 엘리트로 존경받는 학교로 키우고 인회전술을 못하게끔 하자. 지금 우리나라의 명문대들은 다 인회전술을 먹고 살거든요. 웬만한 우리 지역 대한민국에 괜찮은 직장 딱 들어가 보면요. 소위 3개 명문대학 점유비가 50에서 90% 다 먹어버립니다.
미국의 명문 아이빌리그 8개 대학, 미국의 어떤 조직에 가건요 한 자릿수예요. 10% 못 먹어요. 대학이 수천 개가 되니까 분산이 되죠. 그럼 우리도 서울대 나왔으면 존경해 줄 수 있죠. 근데 워낙 인외전술로 떼거리로 다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인 또 시민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서든 내 새끼 좋은 대학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나를 썼더니 서울대가 얼마나 해먹는가를 내가 생생한 통계를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책을 읽은 분이 나 전에는 몰랐는데 강 교수 책 보고서 내 새끼 꼭 서울대 보내야 되겠대. 아, 그게 아닌데. 전라도 죽이기 책 보고도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게 이분은 전라도 차별 의식이 없었던 분이래요. 근데 제가 김대중 죽이라는 책을 이렇게 하고서 전국의 독자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편지를 수천 통을요. 얼마나 당했던가 하는 이야기를. 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읽고서 아니 이렇게까지 호남 차별을 한단 말이야? 안 좋더라고요. 몰랐는데. 차라리 그냥 차별 안 해요 하고서 그럼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지역 잘해보자는 뜻이긴 하지만 너무 우리가 안 좋고 어둡고 그 이야기만 하다 보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으쌰으쌰 하는 거지. 야, 우리 이러면 어떡하냐, 바닥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타심 필요 없고 진보적 생각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지금과 같은 지금보다 악화된 전쟁 같은 삶을 물려줘야 되는 건지 이거 우리가 조금 머리 맞대고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건요. 네? 우리가 하나로 획일화된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이건 조금 완화시킬 수 있죠. 확 뒤집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 씨앗, 그 뿌리, 그 움직임에 저는 오늘 이 자리 같은 이걸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그런 길로 나아가는데 한번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